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카톡들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안이라고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82.5%,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 95%, 1주택 장특공 폐지, 비거주 보유세 강화,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전면 금지,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시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제 풀어드리면서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런 찌라시가 돌았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이제 수사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이거는 이제 가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찌라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중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최대 82.5%가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보고, 대선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월에 세제 개편에는 뭐가 담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하셨죠? 그럼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 기사화됐던 내용들 위주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82.5%까지 과세가 되는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분들은 최대 이제 82.5%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특공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7월 개편안에서 이거를 이제 축소하겠다,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진행 중인 걸로 보아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해서 3% 연 3%의 보유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기조와 방향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유주택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고 보증을 축소하는 이런 안을 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의무화, 전세금에 대해서 이 집주인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을 95%까지 높이겠다. 이건 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정권 때처럼 요거는 7월달 세제 개편 나오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기존에 돌던,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 접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된 걸 보면은 아예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런 정부나 이 여권의 발언의 흐름이 이 방향이랑 맞닿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보유세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거주 안 하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축소를 좀 손봐야 된다. 그리고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세는 결국 곧 사라지게 될 제도다, 이걸 막겠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좀 이런 찌라시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7월달 세제 개편안에는 과연 뭐가 담길 것인가? 저는 보는 우선순위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굉장히 지금 긴장되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죠. 그래서 초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100억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근데 이거를 좀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손보지 않을까. 그래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가, 청담동에 딱 한 채 있는데 거기에 거주를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까지는 장특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채워서 80% 공제가 가능하던 거였는데 일반 공제율이죠. 그러니까 15년간 최대 30% 공제되는 일반 공제율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 추세고, 그래서 대통령이 꼭 집어서 이제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을 계속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아마 종부세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보유세가 우리나라 여전히 낮다. 이게 이제 핵심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이 된다든지, 공시지가는 이미 높였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가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더 보유세를 무겁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손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전세대출을 손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세제도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려 왔다라는 그런 진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예고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제 10월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서는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 DSR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DSR 적용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출 거의 못 받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무주택자와 지방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치만 이제 연애 보유세를 3% 매긴다,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린다, 이런 극단적인 숫자는 좀 이건 너무 반대 부딪히지 않을까, 정부 측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향은 뭐 이쪽 방향에 맞을 것 같은데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거주, 고가주택, 그 갭투자 여기로 칼날이 놓여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광역단체장 16곳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죠. 정말 저도 쫄깃쫄깃하게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대표 방송을.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빗바랜 승리가 아니냐, 왜냐면 서울을 못 잡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서울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졌고요. 특히나 서울의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에서는 전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이념의 투표가 아니라 자산 투표였다,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민감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층들이 좀 조용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한강벨트, 강남, 용산, 뭐 한강 라인, 특히나 이제 성동구, 영등포구 이런 데 의외잖아요. 그런 데서 오세훈 후보의 그 지지율이 더 높은 결과로,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활발한 지역들이죠. 이 규제 강화의 동력이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장을 야당이 가져갔으니까 서울시 차원의 규제 드라이브를 밀어붙일 만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데 전국 단위로 보면은 사실 이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강남이랑 그 한강벨트 중심의 경우에는 소수의 표죠, 소수. 그래서 정치는 다수를 향하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조지는 방향으로 그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는 좀 숨통을 줄 수 있어도 이제 큰 틀의 정책 방향의 규제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건 뭐 이제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표의 산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 시각도 있어요. 이제 서울 수도권 자산층이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여당도 이제 규제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걸 보고서는 수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1년차 그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정책 덕분에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 기조를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금 쪼이는 얘기만 하면 절반
절반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집값의 진짜 변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금도 있지만.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공급 대책들을 여러 가지 쏟아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었느냐,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수요 억제는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런 입주 절벽, 입주 물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 불안이 오게 되면 그게 다시 또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월에 뭐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용산에 이제 1만 호 이상, 그리고 과천에 9,800호, 뭐 노원 태릉CC 6,800호 등등 서울에만 거의 6만 호 가까운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고 나서부터 준공이 되기까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발표를 하더라도 입주 절벽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아이러니인데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으로 묶고 있죠. 다주택자는 빵원이고요.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그런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스톱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 고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서울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건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이 인허가 속도를 좀 개선하고 용적률이나 이제 규제 완화, 해서 서울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강벨트 정비 라인이 좀 숨통이 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 효과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은 대출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는 대출과 세금은 또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규제 기조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사실 현장이 이게 조화롭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공급이 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안정화되기를 저도 바라죠. 그런데 단기 공급 폭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 정책도 중장기적인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지, 당장에 뭐 내년에 입주 물량을 얼마를 채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은 계속 이렇게 쪼이고 이제 단기 공급은 비어 있고, 좀 이제 진짜 변화는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손질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시장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값의 안정화냐 아니면 상승이냐 이런 것들을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 뭐 투자든 실거주든 세금 타이밍을 한번 잘못 잡으면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개편안이 나오면 제가 바로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주택자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사람은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어딘가에 살고 싶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평생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본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1주택은 뭐 나의 어떤 정서상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주택자도 어떤 비즈니스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투기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야인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세제 개편안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